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용어를 좀 요런 거 안다고 치고 가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뭐에 관한 이론이냐면 이게 파일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영체제에서. 근데 이제 뭐 요즘 뭐 거창하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에 워낙 익숙하게 많이 쓰실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높아심에 좀 짚고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얘를 식별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이제 뭔가 이제 경로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크게 보면 둘로 쪼개지는데, 진짜 파일에 이름이 있고요. 점 찍고 뭐가 있냐면, 이 확장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notepad.exe 파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exe가 확장명에 해당하는 거고요. notepad가 파일 이름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윈도우 탐색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맥킨토시 맥 쓰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본소는 윈도우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맥을 딱히 고려해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 확장명이라는 개념은 요거는 뭐 어쨌든 리눅스든 어디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점 찍고 뒤에 이제 세 글자 정도로 되어 있는 얘가 이제 확장명입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세 글자여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어떤 구분된 공간 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담아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있는데 걔가 바로 디렉토리입니다. 근데 이 디렉토리라는 걸 윈도우가 이제 95, 뭐 NT 이딴 거 나오면서 그때부터 폴더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GUI 상에서 이제 서류철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폴더라는 말을 굳이 썼는데 디렉토리라는 말이 원래 쓰던 말이고, 디렉토리라는 표현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이 경로 부분이 하이어러키컬하게 이제 계층화된 구조로 되어 있죠. 윈도우 같은 경우 맨 앞에 이제 드라이브 명을 주는데,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A랑 B는 이건 없죠.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주 골동품 컴퓨터를 쓰시는 분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라고 일본은 아직 쓴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번호가 보통 A랑 B를 이제 줬었는데 주기억 장치 말고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보통 C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A랑 B는 없고 C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요즘 플로피 디스크 아무도 안 쓰니까. 그래서 C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있고 거기에 땡땡 치고 그 드라이브 개념 밑에 이제 윈도우즈가 있고 그 밑에 시스템이라는 폴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이런 파일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요걸 파일의 경로라고 하는데 이걸 절대 경로라고 불러요. 어디에서 시작해 가지고 끝까지 파일명 어디까지 모조리 다 쓰는 거 이걸 절대 경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 경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즈는 시스템보다 한 수준 위죠.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윈도우 밑에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윈도우에서 한 수준 아래죠. 그러니까 위 혹은 현재.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가 기준상 현재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그럼 보통 current 디렉토리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제 current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게 .test 요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앞에 점을 해서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디렉토리로 가서 현재 기준에서 상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test.txt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이제 디렉토리 안에 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확장명까지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렉토리가 바뀌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점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에도 이제 속성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히든 속성이 있죠. 감추기에서 감춤 속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감춤 속성이 정의된 것도 화면에 보이도록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뭐 요거는 못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수업에서 이제 감춰진 내용을 다룰 일은 그런 파일을 다루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명확히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바이너리와 텍스트요. 자, 이거가 굉장히 중대한 개념이에요. 왜 중대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IT 기술 용어 중에 꼭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비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북치기 박치의 그 비트 아니고요. 네, 무슨 뭐 쇼미더머니가 아닙니다. 썰렁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제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인데 그러면 0과 1, 0과 1의 연속된 나열 형태. 그러니까 연속된 거죠. 0, 1, 1, 0, 1, 0, 0, 0, 1, 1, 0, 1,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이게 연속돼서 쭉 이어지죠. 그러면 그때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트 스트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의미의 무엇이에요. 보통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트림 데이터가 있으면 보통 이거를 중간에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하나를 잘라내서 이걸 하나의 단위로 빼죠. 이걸 하나의 단위로 뺍니다. 그래서 이 단위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한 다음에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이 보통 바이너리와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 확장명이 .txt로 끝나고 여러분 보통 이제 메모장 같은 것으로 열어서 보는 이 파일의 형식이 있는데 얘는 파일 내용이 해석을 할 때 요거를 이제 ASCII 코드로 해석했을 때 이제 어떤 문자열이 되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윈도우가 한글 윈도우고 영문도 보이지만 한국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렇게만 말을 하면 사실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 즉 인코딩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언어 레벨에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때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언급을 제가 미리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언어 레벨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 자, 어쨌든 이제 exe 파일은 보통 우리가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트 스트림 데이터를 해석을 했더니 그게 이제 CPU라는 기계 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 보통 이제 기계어 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단순무식하게 말할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해석이 되면 텍스트인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제 바이너리든 텍스트든 비트 스트림 데이터고요. 그 중에 이제 바이너리라고 할 만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잘라서 얘가 txt가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든 싫든지 명령 프롬프트 띄워가지고 콘솔 명령 정도를 쓸 줄을 아셔야 돼요.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수업 환경은 인텔리제이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든 싫든 콘솔에서 명령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를 마치 리눅스나 뭐 이런 것처럼 쓰는 건데 뭐 터미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실행창 눌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cmd 뭐 입력하시면은 이제 까만 바탕 화면에 이제 흰색 글씨가 뜨면서 내가 타자 쳐서 명령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명령들을 조금 아셔야 되냐면은 change directory 이런 명령 정도는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current 디렉토리가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뭐 여기였다. 시스템 폴더였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cd 점점 치면 이 점점은 한 수준 위로, 그러니까 현재 여기인데 한 수준 위로 가라. 어디로 가요? 그럼 프롬프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죠. c 땡땡 뭐 윈도우즈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명령. 그리고 이제 어떤 디렉토리 안에 그 안에 폴더들이 들어가 있죠. 이때 내용 보는 게 이제 dir 명령입니다. 디렉토리. 그래서 이제 리스팅 하는 명령이고, 이게 이제 리눅스나 이쪽에서는 ls 명령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파일들 내용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만약에 a.exe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요건 실행 파일이죠? 그러면 이 명령 프롬프트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A라고 쓰고 엔터를 땅 치면은 요 a.exe라는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내장된 어떤 명령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 디렉토리 안에 예를 들어서 a.exe만 있고 b.exe 같은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상태에서 b라고 쓰고 엔터를 땅 쳤어.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날 거야. 그런 명령은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기 다른데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 얘가. 그러면은 그 디렉토리에 이제 절대 경로가 있겠죠? 이 절대 경로 같은 걸 그 운영체제 환경에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명령이 잘 작동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환경 변수라고 하는데 패스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B라는 명령을 내가 어디 가서 써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요, 이것의 절대 경로를 여기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알아야 되냐고요? 네, 안타깝지만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바 공부하실 때,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것에 명령이 있어요. java.exe가 있거든요. 근데 얘 말고 이제 자바 컴파일러가 있거든요. 그 java c.exe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막 이제 타자 쳐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블라블라.java가 될 텐데 이 자바 파일을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이 자바 실행 파일인데, 이거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JVM인데 요 놈한테 이 실행 파일 .class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데 이 자바 바이트 코드 파일을 넘겨가지고 실행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우리는 통합 개발 환경을 쓸 거예요. Integrated 뭐 Development Environment 해가지고 IDE 약자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걸 쓰면 조금 편하게 가요. 단축키 몇 개만 눌러주면 끝나고 다 뭐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 그래서 컴파일된 자바 바이트 코드인데 이 클래스 파일을 직접 로딩해서 실행시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막 가고 요러지는 않는데 적어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줄은 아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조금 피곤해져요. 조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다 라고 나는 할 거다. 그 다음 방금 제가 이제 뭐 실행 파일 얘기 막 하고 이랬는데, 윈도우 계열에서는 이제 실행 파일 그러면 exe 파일, 뭐 dll 파일, 뭐 드라이버 파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가 이제 그 이른바 PE 형식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PE, 포터블 익스큐터블 파일 형식인데, 요거는 이제 다 뭘로 개발하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모조리 이제 C나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형식의 코드를 보통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네이티브 코드 그래요. 네이티브 코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수업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C++ 개발자 분들이 하실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수업은 지금 자바 수업인데, 그래서 자바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서 개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운영체제의 어떤 환경에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리눅스나 유닉스 다른 계열로 가면 코프 형식이다라는 거고, 윈도우 계열로 가면 P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그 운영체제론을 공부하셨다면 좀 더 좋겠는데, 어찌됐건 자바 계열에서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JVM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exe로 끝나는 어떤 무엇인데, 그걸 이제 윈도우 OS 환경에서 로딩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클래스 파일, 자바 바이트 코드로 이루어진 그놈을 집어 넣어서 이제 실행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를 제가 좀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이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컴퓨터에다가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프로세스는 설치의 대상이 아니죠. 그건 뭔가를 실행시키는 거죠. 우리는 실행 파일이 저장된, 그 실행 파일이 들어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 설치합니다.
그럼 설치했으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아니죠. 설치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말 그대로 실행을 하면 그때 실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실행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이 좀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워드 프로세스는 word.exe에 대한 인스턴스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word.ex는 어떤 형식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을 실제로 구동해서 CPU를 쓰는 어떤 그 대상체가 됐을 때 그걸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일 수도 있고 뭐 규칙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이 형식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걸 구체화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게 되면, 이 형식을 가지고 뭔가 구체화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이 인스턴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스가 뭔가요? 라고 물으시면 약간 무슨 질문이냐면 사랑이 뭔가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질문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 온갖 데서 인스턴스라는 말을 써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때도 하겠지만 미리 좀 하자면, 예를 들면 인티저 형식 변수 a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a를 변수라고도 하지만 인스턴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티저 형식에 대한 인스턴스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 게, 우리 수업에서 스레드를 다루진 않아요. 지금 이 수업 파트 1에서는, 자바 파트 1에서 스레드를 다루진 않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아시면 좋겠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실행하면 절차적으로 정해진 어떤 명령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연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진행된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흐름이 만약에 이제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 흐름이 하나하고는 끝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n 개가 되잖아요. 이 n 개가 됐을 때 하나의 프로세스 내 개별화된 흐름이 각기 따로 돌아갈 때, 그 연산하게 되는 어떤 흐름이 여러 개가 될 때 그걸 멀티 스레딩이라고 하고, 그 흐름 자체를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이런 그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 네,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죠? 네, 뭐와 뭘로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하고 플러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 영역은 다시 둘로 나뉘죠. 응용 프로그램하고 운영체제 핵심을 이루는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 지금 프로세스가 A도 있고 B도 있는데, 얘는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게 한 놈밖에 없죠. 여기 B는 이제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이 되는 거고, 이제 A는 이제 스레드가 프로세스 내 한 개밖에 없는 경우이고, 뭐 이제 이렇다. 그리고 결국 연산을 할 때는 그 실행이라는 걸 할 때는, 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를 하나씩 뜯어와서 컴퓨터에서 이 연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이 CPU한테 명령 하나씩을 줘서 실행하는 게 이제 그게 실행이죠. 이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뭐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얘기했는데 제가 만든 다른 강의가 있어요. 넓고 얕게 외워서 컴공 전공자 되기. 그 수업을 보면 무료로 열려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라도 좀 제발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도 안 하고 개발 공부 바로 갔다가는 여러분 진짜 막말로 개고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뺑뺑 돌아가지고 고생하기 싫으시면 미리 기본기는 채워놓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 얘기 조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다루겠습니다.